말은 도움을 가장한 칼이 되기도 하고 의견은 관심을 가장한 통제가 되기도 한다. 당신도 그런 사람을 만난 적 있을 것이다. 말은 많지만 귀는 닫혀 있고 말은 넘치지만 공감은 부족한 사람. 살다 보면 듣고 싶은 말보다 그저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더 소중할 때가 있다. 상처엔 약보단 시간이 필요하고 혼란엔 해답보단 공감이 먼저다. 조언은 타이밍이 전부다. 청하지 않은 충고는 들리지도 않고 기억되지도 않는다. 오히려 상처만 남긴다. 정말 성숙한 사람은 도움이 될 말을 아껴두고 필요한 순간이 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릴 줄 안다. 조언의 욕망 뒤에 숨은 내면의 허공. 무언가 잘못된 상황을 보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입을 연다. 그건 이렇게 해야지. 너한테 진짜 필요한 건 말이야.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그 순간 조언이라는 이름의 화살이 조용히 날아간다. 그리고 그 화살은 종종 상대가 아닌 나 자신을 겨누고 있다는 걸 모른 채 칼 융은 말했다. 타인을 도우려는 당신의 충동은 스스로를 회피하려는 욕망일 수 있다. 그 말은 내면의 커다란 반사 거울을 들이댄다. 우리가 조언을 말할 때 그것은 정말 타인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내 혼란을 덮기 위한 무의식의 말장난인가? 오래전부터 성현들은 침묵의 미덕을 말했다.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 조언이란 알무로 끝나면 의미가 없다. 상대를 좋아하고 즐기듯 이해하려는 태도. 그것이 없다면 모든 조언은 추측이다. 우리는 다른 이의 고통을 보는 대신 그것을 평가하려 든다. 사람은 타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조언이란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단정짓는 행위다. 이것은 언뜻 도움처럼 보이지만 실은 상대의 고유한 삶을 침범하는 폭력일 수도 있다. 조언이란 이름 아래 사람은 종종 자신의 욕망을 투영한다. 나는 네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해. 그 말은 겉으로는 염려 같지만 속으로는 나는 너처럼 살고 싶지 않아의 거울이다. 당신이 타인 안에서 불쾌하게 느끼는 것은 대개 당신 자신 안에 있다. 조언의 순간 사람은 종종 거울을 보고 있다.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불안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어리석은 자는 남의 삶을 통해 자신의 만족을 채우려는 자다. 타인의 고통 앞에 진짜 도움이란 무언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침묵해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조언을 하고 싶은 순간 가슴 속에서는 작은 불안이 피어난다. 그 불안은 말로 형상을 가지려 하고 그 말은 누군가의 고통 위에 올라타려 한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다. 당신은 왜 지금 말을 하고 싶은가? 그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 질문 없이는 어떤 조언도 오만이다. 타인을 도우려는 자는 반드시 자신이 죄 없음을 확신하지 말라. 고통받는 사람에게 먼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한 이가 있었다. 조언이란 먼저 무릎을 꿇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하나의 심리 실험이 있다. 한 참가자가 문제를 말하면 상대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단지 고개만 끄덕였다. 놀랍게도 그 참가자는 엄청난 조언을 받았다고 느꼈다고 한다. 왜일까? 조언의 핵심은 정보가 아니라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에 있다.
당신의 말을 내가 온전히 들었다. 이것이 때로는 100개의 조언보다 강력한 힘이 된다. 슬퍼하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웃어라. 말보다 함께 있음으로 고통을 나눈 자가 있었다. 그것이 곧 조언보다 높은 치유의 형태였다. 그러나 사람은 말하고 싶다. 말로 무언가를 해결하고 싶고 말로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다. 그 말 속에 사람은 숨는다. 사람은 말할수록 자신을 감춘다. 조언을 쏟아낼수록 사람은 진짜 감정을 감춘다. 나는 괜찮다는 조언 속에 나도 불안하다는 외침이 숨어 있는 것이다. 가면이라는 개념이 있다. 사람은 타인 앞에서 항상 어떤 역할을 연기한다. 조언은 그 가면을 더 두껍게 만든다. 진짜 자아는 가면 뒤에서 숨죽이며 지켜본다. 조언을 할수록 사람은 자신에게서 멀어진다. 조언은 마치 맑은 호수 위에 돌을 던지는 것이다. 물결은 퍼져나가지만 그 안에 잠겨있던 고요한 반영은 깨진다. 상대는 그 조언으로 인해 자신의 내면을 더 보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이제 물어야 한다. 이 말을 지금 정말 상대를 위한 것인가? 혹은 내가 외롭기 때문은 아닌가? 내가 무력감을 참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조언이란 위험한 칼날이다. 무디면 쓸모없고 날카로우면 상처를 남긴다. 그 사이에서 사람은 말을 삼키는 용기를 배워야 한다. 침묵이야말로 가장 깊은 해석이다. 그 침묵 속에서만 상대는 자기 목소리를 찾는다. 사람은 말하는 사람이 아닌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결국 조언은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그림자를 들여다본 자만이 다른 이의 어둠을 비추는 등불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조언의 욕망 뒤에 숨은 내면의 허공이다. 그 허공은 깊고 때론 무섭고 하지만 그 안을 응시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 훈수라는 거울에 비친 그림자. 사람들은 종종 남의 인생을 앞에서 보지 않는다. 대신 한 걸음 뒤에서 판을 본다. 저길 왜 저렇게 돌지? 지금 타이밍에 저런 선택을 하다니. 내가 저 입장이었으면 다르게 했을 텐데. 그것은 훈수다. 말이 조언보다 짧고 비난보다 부드럽지만 그 속에는 확신과 평가, 그리고 숨겨진 자만이 있다. 훈수를 두는 사람은 마치 장기판의 명수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그가 앉아있는 자리는 결국 위에서 내려다보는 자리다. 인생이라는 복잡한 장기판 위에서 한 수 앞을 본다는 착각은 자신이 그 수를 둘 수 있다는 오만과 마주한다. 우리는 타인의 선택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 그가 선택한 상황과 고통을 상상하지 않는다. 오직 왜 그렇게 했느냐만 묻는다.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가는 묻지 않는다. 훈수는 문제 해결을 위함이 아니다. 훈수는 종종 자기만족이다. 내가 그것을 다 알고 있다는 착각.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다는 위안. 가장 완벽한 오답은 타인의 삶에 대한 확신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좌표에만 서 있다. 그 자리에서는 다른 이의 좌표가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훈수를 둔다면 그것은 자기 그림자를 모른 채 타인의 실수를 흉내내는 일이다. 어떤 이는 말한다. 나는 그저 도와주려는 마음에서
그런 말을 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 말에는 타인의 실수를 통해 자신이 옳다는 걸 확인하고 싶은 무의식적 욕망이 깃들어 있다. 훈수란 타인의 실패를 통해 내 성공을 드러내려는 말없는 비교다. 비유하자면 훈수란 창밖에서 방안을 보는 것이다. 커튼 너머의 그림자만 보고 그 방의 냄새와 온기, 벽지의 질감까지 판단하는 것이다. 창밖에선 다 보여도 방 안은 늘 다르다. 그걸 모르면 훈수는 왜곡된 공감이 된다. 삶은 바둑판이 아니다. 같은 수를 두어도 그 돌이 떨어지는 순간은 다르다. 시간이 다르고 관계가 다르고 마음의 결이 다르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과거조차 지금 되돌아보면 낯설다. 그때 나는 왜 그랬을까? 그 질문에조차 명확한 답이 없는 사람이 남의 현재에 훈수를 둔다는 건 실은 자신조차 모르는 길을 남에게 지시하는 일이다. 어떤 사람은 남의 실수에 집착한다. 그 이유는 자신의 실수를 잊고 싶기 때문이다. 타인을 끊임없이 평가하고 지적하고 그의 행동에 답을 제시하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의 혼란과 불안을 숨기고 있을 수 있다. 그 혼란은 훈수라는 포장을 두른 채 마치 자비처럼 보이지만 실은 불안한 자아의 외침일 수 있다. 훈수는 종종 침묵의 반대편에서 등장한다. 조용히 함께 있어주는 대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보기엔 이게 맞는 거야. 그 말은 따뜻해 보이지만 실은 자신이 통제하고 싶은 마음의 변주다. 사람은 이해보다 통제를 선호한다. 그 말을 기억해야 가난다. 어떤 사람은 평생 훈수를 둔다.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후배에게. 그리고 삶의 말미에 묻는다. 왜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는가? 그것은 아마 그 말에 진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말이 늘 위에서 내려왔기 때문이다. 말이란 건 방향이 있다. 수직으로 내려오는 말은 지혜가 아니라 간섭이 된다. 수평으로 나란히 놓인 말만이 상대를 움직일 수 있다. 말은 듣는 이의 상처를 통과해야 의미가 된다. 훈수가 가 닿지 않는 이유는 그 말이 너무 날카롭거나 너무 높은 곳에서 왔기 때문이다. 따뜻한 훈수는 가능할까? 가능하다. 그것은 물어보는 말이어야 한다. 너는 어떻게 느꼈니? 그 결정에 어떤 이유가 있었니? 말하는 훈수가 아니라 들어주는 훈수만이 관계의 온도를 지킬 수 있다. 진정한 훈수는 말로 하지 않는다. 태도로, 시간으로, 기다림으로 말한다. 함부로 섣부른 입을 열지 않고 상대가 그 길을 걸어가며 스스로 터득하게 돕는 것이다. 그것이 진짜 삶의 스승이 하는 일이다. 침묵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지지다. 당신의 훈수가 필요한 순간, 말보다 먼저 나와야 할 것은 상대를 이해하려는 깊은 호흡이다. 결국 훈수는 거울이다. 그 거울은 상대가 아니라 자신을 비추는 도구다. 그 거울 앞에 서 있는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을 하지 않는 훈수는 누구도 돕지 못한다. 자기 확신이라는 독이, 관계를 망치는 방식, 확신이란 강하다. 그 강함은 때로 사람을 이끈다. 그러나 방향이 틀어진 확신은 가장 위험한 독이 된다. 나는 옳다. 그 말은 스스로를 설득하는 주문처럼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은 상대를 지우는 칼날이 된다. 자신의 믿음이 진실이라는 신념은 타인의 고통을 오해로 만든다. 확신이 깊을수록 대화는 사라진다. 대화는 주고받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확신은 정답만을 주장한다. 나는 틀릴 수도 있다는 가정이 없다면 그 순간부터 말은 대화가 아닌 통보가 된다. 자신의 생각을 진리로 착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타인을 대상화한다. 그 대상화는 타인을 교정하려는 태도로 이어지고 결국 관계는 고요한 독백이 된다. 자신의 신념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리라는 믿음. 그 믿음 속에는 타인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다. 오직 설득하려는 욕망만이 있다. 어떤 이는 말한다. 나는 그 사람을 정말 생각해서 그런 거야. 그러나 그 말 뒤에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무의식의 심판이 숨겨져 있다. 확신은 상대를 위한 마음처럼 포장되지만 실은 나 자신의 세계를 고수하기 위한 두터운 방어막일 수 있다. 가장 위험한 확신은 선한 얼굴을 하고 있다. 선을 행하겠다는 자기 확신은 때때로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다. 왜냐하면 그 선이 타인의 시선과 다르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에 감정이 실리면 그 생각을 절대적 사실로 여긴다. 그 사람은 나를 무시했어. 그건 느낌일 수 있지만 확신이 되면 그것은 진실이 되고 그 진실은 관계를 단절시키는 나이프가 된다. 사람이 서로 상처를 주는 이유 중 하나는 자기 확신에 기반한 말 때문이다. 자신은 진심이었다고 믿지만 그 진심이란 이름 아래 타인의 마음을 밟고 지나간다. 확신이 강한 사람은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삶이란 해석의 연속이다. 한 사건도 10개의 시선이 있고 10개의 진실이 존재한다. 자기 확신은 창문을 닫고 거울을 닫고 문도 닫는다. 닫힌 사람은 외부를 볼 수 없고 자신도 볼 수 없으며 마침내 관계의 바람길도 사라진다. 확신은 종종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 더 큰 소리를 내고 더 많이 주장하고 더 오랫동안 입을 다물지 않는다. 그 소리는 확신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불안이다. 확신은 불안의 마스크다. 그 말이 담고 있는 것은 사람은 자신이 두려운 만큼 더 강한 확신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이다. 관계는 확신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관계는 열린 마음과 흔들리는 이해, 그리고 틀릴 수 있다는 용기 위에서 자란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기 말이 옳지 않을 수 있음을 안다. 그리고 틀린 말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사람이다. 삶에서 가장 많은 실수를 남기는 태도는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라는 말이다. 그 말은 벽을 쌓는다. 말의 성체에 갇힌 사람은 결국 혼자가 된다. 자기 확신을 내려놓는다는 건 스스로를 부정하는 게 아니다. 그건 진짜 자신을 더 깊이 바라보는 행위다. 그리고 그 순간 비로소 다른 사람도 보인다. 진실은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이에서 만들어진다. 관계란 나 혼자의 것이 아니라 너와 나의 조율 위에 존재하는 제3의 공간이다. 확신은 그 공간을 무너뜨리고 나의 세계를 강제로 확장시키려 한다. 그러나 세상은 결코 한 사람의 세계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때때로 입을 다무는 사람이 더 많이 안다, 더 많이 느끼고 더 깊이 생각한 사람이기에 말을 쉽게 하지 않는 것이다. 확신은 말하게 하지만 지혜는 침묵하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지금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생각, 그것이 상대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지키기 위한 것인가? 그 질문 앞에서 잠시 머물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성찰의 절반을 이룬 것이다. 타인을 고치려는 욕망은 어디서 오는가? 사람은 왜 타인을 고치고 싶어 할까? 왜 그렇게 누군가의 말투, 습관, 태도를 바로잡고 싶을까? 그것은 정말 그 사람을 위한 마음일까? 아니면 그 사람이 내 기준에 맞지 않아서일까? 사람은 자신이 불편한 대상을 바꾸고 싶어 한다. 그것이 고치려는 욕망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이 욕망은 스스로를 깨닫지 못하는 한 관계를 파괴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나는 그저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랄 뿐이다. 그 말은 종종 진심이다. 하지만 그 잘됨이란 기준은 내가 설정한 성공의 이미지이고 내가 원하는 방향일 수 있다. 사람마다 삶의 길은 다르다. 마치 나무가 각자 다른 방향으로 자라듯 인간도 각자의 빛을 따라 움직인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방향이 옳아라고 말하며 그 가지를 억지로 휘게 만들려 한다. 그 휘어진 가지는 이내 부러지거나 시든다. 마음도 그렇게 부러진다. 고치려는 욕망이 누군가의 존재를 꺾는 순간 관계는 단절로 향한다. 타인을 고치고 싶어하는 사람은 종종 자신을 제일 많이 억눌렀던 사람이다. 스스로에게 가혹했던 만큼 타인에게도 엄격하다. 자신이 참고 견뎠던 기준을 남도 지키길 바란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너도 그래야 해. 이 말은 사랑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자신이 견뎌온 아픔의 정당화다. 때로 고치려는 마음은 자기 존재의 필요함을 증명하려는 욕망이기도 하다. 내가 있어야 네가 나아질 수 있어. 그 말 속에는 나는 너보다 위에 있어 라는 메시지가 숨어 있다. 진짜 관계란 상대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왜 그렇게 살았는지를 이해하려는 태도에서 변화는 자연스럽게 자라난다. 사람은 받아들여질 때 변화한다. 이 말은 진실이다. 비난은 방어를 낳고 수용은 성장을 낳는다. 고치려는 마음은 결국 통제의 다른 이름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를 통제하고 싶은 거야. 네가 내 불안을 자극하지 않게 내 기준에 맞게 있어 줬으면 좋겠어. 그 마음은 은근한 폭력이 된다. 삶이란 각자의 여정이다. 어떤 이는 천천히, 어떤 이는 빨리. 누군가는 돌아가고, 누군가는 넘어지고, 누군가는 잠시 멈춰선다. 그 속도와 방향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국 나를 떠난다. 고치려는 모든 마음은 거리를 만든다. 고치고 싶다면 먼저 물어야 한다. 넌 지금 어떤 기분이야? 이대로의 너도 괜찮다고 느껴지니? 그 물음이 없이 건네는 조언은 칼끝처럼 아프다. 마음을 고친다는 건 무언가를 없애거나 억제하는 게 아니다. 그 마음이 만들어진 맥락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스스로 정리할 수 있게 곁에서 기다려주는 것이다. 치유란
내가 아닌 그 사람의 리듬을 기다리는 것이다. 사람은 타이밍이 다르다. 고통의 깊이도 회복의 속도도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돕는다는 이름으로 망가뜨릴 수 있다. 고치고 싶은 그 마음을 거둬라. 대신 바라보라. 그 사람이 걸어가는 걸음 속에 어떤 무게가 담겨 있는지를. 사람은 사랑받을 때 고쳐지는 게 아니다. 사랑받을 때 비로소 스스로 고쳐야겠다는 마음이 생긴다.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다. 그대가 누군가를 정말 위하고 있다면 그를 바꾸려 하지 마라. 대신 그를 이해하려 애써라. 그대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은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것이다. 타인을 고친다는 건 사실 내 불안을 조절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 저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나는 불편하고 힘들 거야. 그 불편함을 회피하기 위해 조언이라는 이름의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그러나 진짜 성숙은 내가 불편해도 상대의 방식과 속도를 인정하는 것이다. 불완전한 사람을 불완전한 채로 껴안는 것. 그것이 인간관계의 진짜 시작이다. 침묵은 최고의 조언이 될 수 있다. 말은 때로 치유지만 말은 때로 흉기다. 우리는 누군가가 힘들어 보이면 무엇인가를 말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느낀다.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 위로하고 싶다는 선해. 그러나 그 선의가 반드시 빛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자기 말 속에 빠지기 쉽다.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많다고 믿을수록 침묵은 멀어진다. 하지만 때때로 가장 따뜻한 조언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다. 마음이 부서진 사람 앞에서 말은 소용이 없다. 그는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온도를 느끼고 싶어 한다. 어떤 말도 그를 일으키지 못할 때가 있다. 그 순간 필요한 건 조언이 아니라 조용한 옆자리다. 침묵은 모른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다. 그 사람의 고통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임을 인정하는 것. 그가 겪은 감정의 파도가 내 상상 이상임을 깨닫는 것. 그 인식이야말로 진짜 공감의 시작이다. 말로 위로하려 하지 마라. 마음이란 말보다 더 깊은 곳에 있다. 말은 의미를 던지지만 침묵은 공간을 준다. 그 공간 안에서 그 사람은 스스로 정리할 시간을 가진다. 말은 방향을 제시하려 하지만 침묵은 스스로 방향을 찾게 만든다. 고요한 공백 속에서 사람은 스스로를 응시한다. 그리고 자신만의 문장을 만든다. 그 문장이 결국 회복이다. 침묵은 두려운 무기이기도 하다. 어떤 이는 침묵을 회피로 여기고 어떤 이는 침묵을 무시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진짜 침묵은 말보다 많은 것을 전한다. 침묵은 당신이 그를 믿는다는 표시다. 그가 지금 겪는 시간을 스스로 통과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 그 믿음이야말로 진짜 조언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다. 말은 차라리 오해를 낳는다. 이 말은 위로가 될 거야. 그 의도가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침묵은 오해가 적다. 당신의 표정, 숨결, 옆에 있는 그 조용한 존재가 전부를 말해준다. 침묵은 도망치는 게 아니라 진심을 채우는 시간이다. 그 어떤 언어보다 더 따뜻하게 감싸는 온기다. 침묵은 함께 있음의 가장 고요한 방식이다.
말보다 진한 동행, 의견보다 깊은 수용.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엔 사람은 말이 줄어든다. 사랑할 때도, 이별할 때도, 죽음을 앞두고서도. 그때 우리는 말 대신 눈빛을 전한다. 손을 잡는다. 조용히 등을 토닥인다. 이것이 인간이 나눌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언어다. 침묵은 약자의 무기가 아니다. 침묵은 강자의 선택이다.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말을 거둘 수 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음으로써 사람은 가장 깊은 존중을 표현한다. 그 사람의 아픔을 설명하려 들지 않고 그저 곁에 있는 것. 그것이 진짜 듣는 자세다. 우리는 너무 쉽게 조언을 던진다. 그러나 조언은 던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다. 상대가 말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제야 조심스럽게 건네야 한다. 말은 소리지만 침묵은 울림이다. 그 울림은 시간이 지나서야 마음에 도착한다. 지금 그 사람은 아직 말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당신이 해줄 수 있는 최선은 가만히 있는 것이다. 조언을 하고 싶을 때 한 걸음 물러나라. 말이 나오려 할 때 숨을 고르라. 그 사이에서 당신은 조언보다 더 큰 것을 주고 있을지 모른다. 이제 당신에게 묻는다. 누군가가 슬픔에 잠겼을 때 조용히 옆에 있어 본 적이 있는가? 당신의 침묵은 그 사람에게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남겼을 것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당신의 조언을 기억하지 못할지 몰라도 그때 당신이 곁에 있어준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침묵이 최고의 조언이 되는 이유다.